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2020년 9월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총격에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도 충격이었는데요. 그때는 자진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서 유가족의 반발이 컸고요. 자, 당국은 약 2년 만에 월북 추정은 섣불렀다. 그렇게 볼 정황 증거는 없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단순화하면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지만 바다에 표류하게 된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살해한 사건입니다. 자, 피해자 우리 국민, 가해자 북한군, 이 구조가 똑같은 사건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에 갔던 민간인 박광자 씨, 북한군에게 피격당해 사망을 했었죠. 자, 그때는 육지, 이번에는 해상인 점이 다르다면 다를까 경위가 유사합니다. 자, 2020년 당시도 궁금했습니다. 자진월북이라면 북한은 왜 저런 무참한 행동을 저질렀나? 자, 그건 방아쇠를 당긴 쪽이 알겠죠? 자, 그런데 사건을 벌인 건 북한인데 싸움은 이쪽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는 우리가 단합해서 저쪽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해결해야 하는데 늘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답답합니다. 자, 오늘도 참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이 뒤집힌 서해 공무원 월북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유가족을 모셔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이슈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특집 윤태곤의 촉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금요일의 마지막 스포츠 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좀 완화 여부를 발표한다 그랬는데, 네. 박 기자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서 이거 격리를 유지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격리를 의무화하는 걸 해지한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도 늘어날 거다라는 전문가들 우려가 있었어요. 네. 이걸 반영해서 앞으로 더 보겠다 이런 판단을 정부가 내린 겁니다. 그래요. 자, 7일 동안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 이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네. 자가격리를 요즘 대부분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자, 그럼 이제 한 달 단위로 7월 중순이 돼야 또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저희도 지금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 면회가 안 돼서 그 가족들 얼굴 못 보는 이 집들이 많았죠. 특히 그렇죠. 요양병원. 네. 이런 대목은 좀 완화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가 계속 이제 풀리는 와중에 있는 거라서 뭐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뭐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뭐 가을 이후에 재유행이 뭐 사실상 확정적이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를 뭐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뭐 개인 방역이라든지 예. 뭐 이제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2급 감염병으로 이제 완화되면서 원래는 강제 의무가 아니라 이게 권고로 돼야 되는데 네. 자, 과연 우리의 또 직장 문화, 사회 문화가 좀 아파서 쉰다. 그럼 이걸 허용하는 분위기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자, 이전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이거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기획 수사다. 이런 비판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언급한 것 같아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전 정부 관련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어디요? 민주당 쪽에서 전 정부 관련 수사나 뭐 이재명 이제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그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논쟁하지 말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다라는 취지인데 대부분의 헤드라인은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이 대목이 부각됐어요. 네. 자, 박 기자님, 민주당도 입장이 나왔겠죠? 네, 우선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박상혁 의원, 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박 의원을 이 백운규 전 장관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지난해 네. 11월에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로 특정해서 수사를 했었다, 조사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윤 정부의 정치보복 기획수사 대응기구 이걸 20일에 출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결국 그 맨 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갖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대응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오늘 또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이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니 이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고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본인 정치보복의 도구로 신념도 없이 시킨 대로 칼춤을 춘 것이냐 또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공개 선언을 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네. 사법 시스템에 의한 수사일 뿐이다. 미래 일을 어떻게 수사하나 과거 그렇죠. 일부터 수사해 오는 것이지 이런 취지였는데 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이 여야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좀 공교로울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은 네. 그 민주당 정부 때 했던 수사를 담당한 게 그 당시에 이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네, 팀장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공소 유지를 했었고요. 결국은 검찰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실무 검사로 일했던 게 지금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부패 강력부장까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뭐 속된 말로 이제 족보가 꼬인다고 하죠. 이런 네네. 어떤 맥락이 좀 뒤엉키다 보니까 서로 한마디씩 하면 자기를 향한 화살표도 또 있어요.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이제 네네. 민주당도 뭐 전재수 의원도 오늘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팀장으로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네. 검찰총장으로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할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치면 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나 뭐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게 일종의 정치 수사라는 거를 민주당이 인정하는 건가? 이제 말이 약간 꼬이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네.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민주당 정부 때 누가 했나? 그렇죠. 그럼 본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건 정치 수사냐? 이제 이런 또 네. 이렇게 도돌이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 공세 차단을 하는 차원에서 뭐 특위도 대응기구도 출범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은 이제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아픈 기억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초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것들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좀 이렇게 딜레마가 좀 있는 거죠. 자,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한 단서와 고소 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네. 이걸 왜 정치 보복으로 보는 거냐. 그리고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네. 사건을 막아서 못한 게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쪽에서는 일축을 했어요.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과거 일이니까 과거 일부터 먼저 이제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똑같이 이제 과거 일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또 나오네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계류돼 있는 사실상 이제 수사가 멈춰 있는 네네. 다른 사안들도 같이 하면 모르겠지만 왜 유독 이제 이재명 후보 전 후보에 대한 수사들 제기된 의혹 5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됐는데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시각도 좀 있긴 합니다. 이 자리가 문제인가요? 어제 딱 이 자리에 앉았던 장성철 교수가 네. 보수 측 논객인데 똑같이 이 사안 물어보니까 자 이제 대통령 배우자와 뭐 장모 가족에 대한 수사도 공정하게 해야죠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래요. 똑똑한 공정하게. 사람들이 여기 안 나봐요. 죄송합니다. 전 뭔가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좀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어쨌든 이제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들이 항상 많으니까. 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 원래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면 네. 몇 달 동안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갤럽에서 하는 그 여론조사 매주 네. 하는 정기 여론조사인데 거기서도 한동안은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죠. 네. 당연한 거고 이 관례이기도 하고 허니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당장 대통령이 방금 임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5년 뒤에 대선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네네네. 의미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이 관련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 이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4일에서 15일 양일 동안에 1,003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라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걸 물었더니 한동훈 장관을 꼽은 게 가장 많았다. 37.3%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 한동훈 장관을 꼽았고 네. 그 뒤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5%, 이 의전상으로는 2위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3위, 10.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 여권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차기 주자로서는 상당히 조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직전에 나왔던 조사가 이제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10일에서 13일까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뒤를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15.1%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네. 의미를 짚자면 정권 초기부터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네. 관련된 정치 수사들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한동훈 장관한테 좀 쏠릴 수밖에 네.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야권에서도 네. 계속 여기를 때리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권의 기수처럼 돼서 대선 주자 이 여론조사에 등장한 건 이해가 돼요. 반기를 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뭐 황태자,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특히 지지층에서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이게 진행될 것이냐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 수사를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하는 그 맨 앞장서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은 좀 주목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어떤 행보 하나하나 또 발언 하나하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질문을 한동훈 장관이 받고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다. 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이 정부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한 그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지지세가 네.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네. 기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면서 차기 주자 3위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보통은 뭐 그런 생각이 없다거나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거나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를 아니고 하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 자신한테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는 답변이 이경민 아니었나. 작가님의 촉으로는 이거 긍정적인 답변이다. 어느 정도는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답변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답변의 의미가 뭔지는 시간이 흘러야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또 예를 들면 배우자 뭐 김건희 여사나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막 밀어주려면 기사화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기사 점유율을 자꾸 뺏어가요.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에 지금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기조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게 실천이 되면 민생이나 우리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이게 중요한데 네.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예, 한마디로 소주성에서 민주성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민주성? 네. 이긴 건 국민의힘인데 민주성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오. 예, 소주성,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주도 성장. 아, 그래서 민주성. 예, 그러니까 정부의 방점이 찍혀 있던 경제 정책 이 방향을 민간에 그러니까 기업의 방점을 찍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법인세 부분이에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내리기로 했고 네네. 우리 부동산 보유세 이것도 1주택자의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 내리기로 했고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에서 60% 하향 조정했어요. 이렇게 됐더니 1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2022년 한시로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서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 초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35, 그러니까 시가 50억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올해 종부세가 당초보다 904만 원이 절감이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이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인세도 특히 대기업 위주의 이익 보는 그런 집단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가진 사람들 또 부자들 그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도 부자 감세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게 아까 민주성, 민간주도 성장의 민간이 민간인 개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기업들이죠. 예. 자, 이게 임 작가님, 저 MB 시절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의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의 줄푸세 소위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있었죠. 줄푸세. 줄푸세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 물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아침 출근길에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부자가 감세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묻기도 네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우리가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양산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높으냐를 따질 때는 이제 명목세율, 그러니까 25%로 되어 있는 그 명목세율보다도 실질적으로 뭐 감세 혜택들이 워낙에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투자를 많이 할 경우에는 깎아주고 뭐 이제 임금으로 많이 돌려줄 경우에는 깎아주고 뭐 배당을 많이 하면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OECD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박종훈 기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 자산가일수록 그리고 자산이 비쌀수록 더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유리한 방향이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마레프라고 하죠. 네, 뭐 마포에 있는 레미안, 뭐 프리지오 같은 이제 비싼 아파트들. 네네네. 마레프 한 채와 강남의 음마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시지가로만 해도 3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2주택자가 이번에 종부세가 9,4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되면 4,6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감면 혜택이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질수록 많이 혜택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문제 지적을 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곳에 집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 하는 비판에 직면했고 자, 지금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 뭐 여권 인사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무너지고 어제 미국 연준 FOMC가 0.75% 금리를 올리고 나서 뭐 이제 미국 증시도 허물어지고 계속 이제 아우성입니다. 세수를 줄였을 때 과연 추경 때 우리 추가 세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53조. 연말까지 충분하다. 근데 세수를 정부 스스로 줄였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지켜볼 상황인데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겨서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미사 부근 사구 여파로 강해부터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군자 일대와 반월터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이후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수단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론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더가 수원을 앞두고 주춤합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천안휴게소 부근에서 공사하면서 천안 나대목부터 6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만 주춤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남풍새 나대목에서 차량터널까지 5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금요일이죠. 금요일 점심시간 때 교통 상황 알아보고 왔고요. 경제 얘기 한참 하고 있었는데 네. 자, 아까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 근데 이제 기업 프렌들리 MB 시절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죠. 법인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트리클 다운, 이제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정책. 낙수 이론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를 깎아줘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그게 결국은 이제 서민 경제나 민생 경제에 흘러간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제가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제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제 이준구 교수, 네네. 경제학 원론을 집필한 이제 대표적인 재정학자인데 홈페이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좀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론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조세가 그러니까 세금이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는 결론에 이르러 있다. 이건 이제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합의하는 거라는데 결국은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서민 경제나 민생 경제까지 내려오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다 이제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얘기고요. 세금을 만약에 깎아주게 되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진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쓰게 될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네네. 물가 상승은 오히려 부추길 우려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그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네. 이런 거죠.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때는 그동안은 대출을 억제했는데 그렇죠.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지금 그거를 80%까지 최대 푼다는 거잖아요. 네, 최초 이제 주택 구매자한테 대출 받아서 집 사십시오. 근데 경제 뉴스를 보면요. 영끌하지 마세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왜 금리 때문에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자 감당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대출은 풀어줬는데 이자가 비싸졌어. 네. 이것도 지금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당장 겪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허리가 휩니다. 지금은 이제 전월세?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게 있는데 연끌했군요. 연끌. 장부를 안고 있구나. 네. 7년 전 연끌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자가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달에 받아보고 깜짝 PD님 놀랐습니다. 지금 패널 교체 고민 중이신데 우리 저 임 작가는 올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자 살려주십시오. 갚을 때까지는. 네, 열심히 합시다. 우리 힘내야 됩니다. 다음 이슈가 이게 참 큰 파장이에요. 저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서 오프닝에 썼습니다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 사건인데 어제 해경과 국방부가 유감 표명을 하고 자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 자 오늘은 또 유가족의 기자회견도 있었어요. 박 기자님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네. 출근길에도 관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새로운 정부가 되면 판단이 바뀐 것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국가적 자해다라고 또 비판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유족 측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두게 한 거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월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전 정부에서는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해 가지고 판단한 결과 월북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
정부가 바뀐 다음에 보니까는 그게 잘못된 결론이었다라고 네. 뒤집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야당 입장에서는 전 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거고 현 정부는 왜 이 북한의 저자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했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월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다. 네. 그런 뭐 자료나 그런 확실한 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발표를 보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교신을 우리 군이 감청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들어있나 보다 이런 추측 정도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보도는 이제 도박빛이 있었다. 신병비관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의 기사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형님도 그렇고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또 강한 반박을 해서 그렇죠. 유족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겠다는 또 이 공감도 됐고 네네네.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유가족들이 또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돼 수사를 한 거다라고 네. 얘기하면 진상규명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이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속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네. 오늘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게 유가족의 입장이고 네네네. 일부는 공개됐지만 또 중요한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다. 15년 동안 이제 기밀이다. 자, 유가족 인터뷰를요. 저희가 2부 첫 시간 10분 인터뷰에서 가져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 해경에서 수사도 하기 전에 월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들어갔다라는 양심 선언을 했다. 그래서 문정부가 천벌 받을 짓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한 라디오에서 해경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자신한테 와가지고 사실 양심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월북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벌받을 짓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예. 그리고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 짜맞춘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 이거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전 정부 입장은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국정상황실장이었죠.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실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교묘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라고 이 비판을 하면서 그 당시 해경을 포함한 정부가 이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을 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는 거지 이제 단정하지는 않았다. 네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는 비공개 자산인 군의 특수정보, 그러니까 SI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통신 도감청을 통해서 북한 측의 교신 정보를 이제 확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그 정보가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좀 이 논란에서 제가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사실 진짜 더 중요한 건 유족 측에서 그리고 간절하게 좀 호소했었던 포인트는 도감청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해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북한군의 정황을 파악하고도 혹시 네네네.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네. 보면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지금 막지 못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보다 오히려 지금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네네. 중요한 쟁점이 되는 정부, 게. 현 정부의 또 이 싸움의 소재가 돼 있는 건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바다 위에 있었든지 간에 살해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월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데 오히려 지금 이야기의 초점이 거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좀 하태경 의원의 말씀도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해경이 비판받고 있는 포인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거나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게 아닌데 결국 해석의 문제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해경이 그런 판단을 내려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군의 첩보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었는데 네. 결국 오늘 하태경 의원의 발언도 그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또 정치적 어떤 논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전현 정부 관계자들 모두 다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가족의 또 서름은 다 풀어드려야 되겠죠. 자, 다음 이슈는요. 또 나왔어요. 결국 김건희 여사.
네. 비선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어떤 뭐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지난 14일에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 11명과 함께 네네. 용산 국방 컨벤션에서 오찬을 함께 했거든요. 네네. 이 자리는 김 여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참석자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얘기 좀 들어보면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전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이 김 여사가 솔직하고 수탈해서 좋았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맨 처음에 이 의원들 부인들에게 사모님이라고 김 여사가 호칭을 하다가 나중에 언니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친근함도 표현해서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정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김 여사가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는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여동 여사와 또 고모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영순 여사 차례 예방한 데 있어서 세 번째 예방이거든요.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직 대통령 또 이 여사들을 다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양산의 김정숙 여사를 예방하는 일정도 물밑 조율하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마 방문 일정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김 여사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고 어제 하나 눈에 띈 건 이 이순자 씨 자택을 방문할 때 최소한의 1년, 그러니까 한 명만 대통령실의 직원이 동행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계속 여권 내에서는 이제 제2부속실을 오히려 살려내야 한다. 네. 아니다. 대통령 공약 사니까 안 된다. 이 갑론을 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줬습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 크게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표로 한 윤핵관들 쪽에서는 제2부속실을 만드는 거는 공약 파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고 뭐 지금처럼 혹은 뭐 다른 이제 전문 인력을 붙여서 이제 보조하는 정도로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나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처럼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사적 경로를 살려두는 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2부속실을 공약 파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국민들한테 드리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래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정말 효율적인 정리를 딱 해서 뭐 공약 파기 안 하고 이름만 그렇게 안 하고 수행팀을 두면 되겠죠. 이미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서요. 대통령실 직원이 어제도, 있으니까. 자, 사적 채용 논란도 있었고 뭐 이번 달 말에 나토 정상회의를 동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계속 이제 이슈는 나올 텐데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5082님의 신청곡입니다. 지겨운 코로나도 주가 폭락도 물가 상승도 다 빠이빠이 하고 싶네요. 악동 뮤지션 악뮤의 리바이 신청하셨고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익숙해 날 오고 가는 발걸음 헤어지는 인사에 미숙해 보이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걸 익숙해 날 보고 가는 시선들 주위 모든 여자 날 약속해 Hey but it's okay 부끄러울 게 없는 걸 눈물로 보낼 필요 없어 자욱한 게만 남을 뿐 눈물로 흘려보낸 시간이 녹아나는 건 어디에 리발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리발 그땐 그때 땐 이때
보기 드물어진 정 찾기 힘들어진 정한 파트너 너도 빠진 정이 양도의 이상한 빈정 많이 나누는 사람이 바보라 불리는 시대 복식 두 손에 남은 것 손에만 흥건히 남길 바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곧바로 가지 않고 피해서 멀리 돌아가다를 뜻하는 오음절로 된 고유어 동사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되돌아가다, 빙돌아가다, 휘돌아가다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정답은 없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애돌아가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는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길로 애돌아갔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애돌아가다는 동사 애돌다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애돌아가다와 비슷하게 곧바로 선뜻 나아가지 아니하고 멀리 피하여 돌다란 뜻이 있습니다. 길이 너무 길어서 다른 길로 애돌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한자어 우회하다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리저리 빙빙 돌거나 휘돌다를 뜻해서 다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리저리 애돌기만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글을 곧바로 하지 아니하고 돌려 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되돌아가다는 원래 있던 곳이나 원래 상태로 도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휘돌아가다와 빙 돌아가다는 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예,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생의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어제보다 더워지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나 올라 서울과 대전 29도, 강릉, 광주 30도, 대구 32도 등이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경북 지역은 다음 주 중반까지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구를 비롯한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발효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인데요. 소나기 특성상 좁은 구역에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떤 곳은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반면 어떤 곳은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는 내일 새벽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 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격리 의무 전환 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19 이후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력 공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전력 수급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날마다 최고가 신기록을 쓰고 있는 국내 경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2,100원 선도 돌파했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1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북한에 의해 피격 살해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이 수사 결과 있었죠. 이게 2년 만에 이제 뒤집힌 일입니다. 자, 같은 날 국가안보실은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청구 소송 항소를 취하했고요. 자, 유족들은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북한군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입니다. 이 레진 씨를 모시고 자세한 유족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년여 만에 이제 동생분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던 수사 네. 결과가 뒤집힌 거죠. 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기쁜 마음보다는 허탈하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줄기차게 그동안 진상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공개가 돼버리니까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기도 하고 또 더 깊은 고뇌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더 깊은 고뇌가 생기고 있다. 자, 가족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다른 가족분들은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오늘 제두씨 기자회견장에서 그냥 그 편지를 낭독하는데 그냥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가지고 저도 기자회견문 낭독 말미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네. 비통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죠. 네. 그동안도 힘드셨고 그 힘듦이 빨리 풀리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근거, 군이 확보한 첩보 자료, 사고 해역에서 했던 인체 모형 실험, 또 뭐 개인 채무 이런 근거들이 있었는데요. 자, 2년 전과 달리 지금은 이 근거들은 월북을 인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네. 해경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동생의 사건을 해경에서 단순하게 해상 실종 사건으로 조기 종결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었고 말도 안 되는 뭐 슬리퍼, 라이프 자켓, 부유물이 준비돼 있어서 월북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더미 모형 실험에서도
사람과 인형은 해상에서 움직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그다음에 조류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당시 사고 해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실험이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고 해역은 뭐 자진 월북이나 월북에 관련된 그 해상의 조건 컨디션이 하나도 네, 없어요.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프 자켓 오늘 또 뭐 그 어제 또 자료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진술들을 물어봤었고 네. 또 승조원들은 또 답변을 했더라고요. 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또 자세히 또 제가 분석을 하고 네. 이제 정말로 팩트 체크를 해서 예. 제가 조만간에 이제 반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아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2년 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게 도강, 보통 강을 건너서 월북하는 사람이 네.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네. 망망대해에서 월북을 하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게 월북의 근거가 될까? 뭐 구명정이나 보트도 아니고 말이죠. 네. 좀 이게 납득하기에 의구심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자, 어제 해경의 초동수사 자료, 이 무궁화 10호 직원분들의 진술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어제 드디어 전달받으신 거잖아요. 네, 어제 저녁에 메일을 네. 받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어떻든가요? 사건의 단서가 좀 나오던가요? 사건의 단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 월북을 했느냐, 월북에 관련된 뭐 동향 증거들이 있었느냐, 네네. 또 북한을 뭐 동경했느냐, 또 네네. 북한에 관련된 뭐 멘트를 했느냐를 물어봐요. 동료들에게. 네. 근데 그게 왜 잘못된 수사하고 프레임의 수사냐면 동생이 그 배로 다른 13호에서 네. 무궁화 10호로 넘어온 지 예. 불과 뭐 한 3일, 예. 3,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도선인데. 예. 그러면 그 승조원들이 얼마나 동생에 대해서 알고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 예. 몇몇 사람은 이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네. 알 수 있겠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물어봤다는 것도 이해에 불과하고요. 예. 정말로 물어보려면 동생과 오랫동안 선박생활 했던 직원들을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네. 단순하게 그 배에서 3, 4일밖에 활동하지 않았고 또 브릿지와 갑판 그다음에 기관실과 모든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뭐 24시간 며칠 동안에도 서로 얼굴도 안 부딪히는 네. 그 사이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것을 진술을 받았다는 게 저는 그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아예 저는 그거였거든요. 해상 실종이면 실종에 관련된 것을 네, 조사를 네, 하고 네. 그거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월북의 프레임을 처음부터 예, 마지막까지 예. 만들어간 거죠. 야, 자료를 보시니까 이제 그런 게 느껴지시더라. 그럼 예를 들면 뭐 마지막으로 배 어디서 봤느냐, 네. 어떤 상태였느냐 이런 게 네. 중요한데 예. 북한을 동경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예. 사흘같이 한 이제 선원에게. 예. 그래요. 자,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해경이 초동수사 때는 월북을 염두에 두지 또 않았었다. 그래요? 네, 국감에서도 국방장관이 그렇게 또 얘기했죠. 네. 그럼 언제 이게 바뀐 걸까 싶은데 해경이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방수복을 입고 들어갔을 텐데 네.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 그럼 이게 월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극단적 선택에 가까운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이 발언이 나왔는데 네. 지금 왜 전 정부가 전 정권이 그 월북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모르겠죠. 뭐 들리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지만 네. 내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또 사항도 아니고 이 방수복에 관련된 이 용어도 그래요. 네. 방수복은 물에 빠졌을 때 물론 약간의 부력성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장시간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조건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라이프 자켓도 최하 한 뭐 8시간, 16시간, 22시간, 24시간, 36시간 정도의 부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월북을 시도했다면 잠수복, 네. 오리발, 그다음에 속력을 낼 수 있는 부력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갔었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라이프 자켓이나 부유물도 전부 다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뭐 당국이 직접 목격한 사항이 아니고 북한의 통신병들이 주고받았던 내용을 감청을 했던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신뢰성이 없는 정보와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번 해경 발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해수부가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 아니냐. 네. 한쪽에서는 예. 월북 추정 근거가 없는데 그때 왜 월북 추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 과거 민주당 인사들은 또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들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자꾸 계속 이렇게 거론을 하시는데 저는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데 네. 이분들이 좀 판을 키워 주십니다. 판을 키우면 네. 제가 또 여기에 걸맞게 응대를 해야 되겠죠. 좀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주도 면밀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월북이 아닌 단순 실족에 의해서 북한 해역으로 유입됐고 표류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극단적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NLL 이남의 그 해역에서 유유히 돌아다녔을 때 과연 군 당국과 해경은 무엇을 했느냐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동생이 우리 당국에 체포돼서 사살됐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왜 북한 해역에 넘어가서 죽을 때까지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죽고 나니까 죽일 줄 몰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네네. 망발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양반들이 아무리 고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최재성 의원이나 여타의 윤건영 의원 이분들과 공개적으로 그러면 배틀 토론을 좀 네. 하자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오히려 면대면하고 토론을 해보자 네. 하실 말씀이 많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당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투명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이 고인의 아드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 기사도 기억이 나는데 자, 남북통신선이 복원되고 정상간 친서가 오고 가고 하는 동안 이 동생분에 대한 언급은 이제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이 지난 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아무것도 없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또 우러러보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동안 누차에 있던 병신 같은 그 정부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좀 격한 표현도 쓰셨는데 그래요. 자,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 자료가 있어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 15년 동안 기밀로 묶여 있다. 자, 어떤 자료가 가장 궁금하세요? 동생이 체포되고 그다음에 국방부나 합참에서 보고와 지시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라인에서 수신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또 수신을 했으면 수신자가 그 하부 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또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았으면 어떤 반응을 했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청구한 겁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어떻게 물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휘 라인, 정보, 첩보 라인, 수사 라인 청와대, 모든 군, 사람들이 다 해경. 연관이 되겠죠. 헌정사상 공무원의 그 기소 숫자가 어마어마할 듯 싶습니다. 네, 관련된 지휘 라인과 그리고 지난 이제 정부의 수장 대통령까지가 책임자다. 네. 자, 결국 이제 방아쇠를 당긴 쪽은 북한입니다. 네. 뭐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이제 넘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 북한군에 대한 수사 요청하셨는데 이 수사는 중지됐습니다. 네. 이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세요? 물론 정부가 움직이는데도 좀 부담이 가겠죠. 네. 제가 9월 추석 바로 연휴 원저리에 미국을 4박 5일 동안 갑니다. 아시아 의원연맹에서 초청을 해서 아마 미국에 있는 의원들을 만날 건데요. 그때 그 한미 연합사에서 도감청을 했던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겠느냐라는 요청을 드릴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 기밀사항도 있을 거니까
일단은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그 수위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국민의 생명이 안타깝게 사라진 일입니다. 미국 가신다고 하니까 또 미국도 북한 관련해서 이제 원비어 사태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데 그렇죠. 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네. 이런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자, 이 관점에서 좀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 오늘 차분하게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좀 가슴이 아프네요. 저희도 지금 받아들이기 네. 힘들 만큼 상황이 지금 급반전됐지 않습니까? 네. 불과 이틀만 하루 만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전체 가족들을 네. 가족들의 생계라든지 그렇죠. 어떤 그 심적인 고통을 어떻게 아우러야 될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해상 전문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해상에서 네. 안전하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예. 돕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보탬까지도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군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이십니다. 이래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매일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의 핵심을 시원하게 꿰뚫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촉이 좋으신 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평론계의 일타 강사, 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을 모시고 오늘은 특집 윤태곤의 촉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선거 전에 뵀는데 그때도 촉을 막 날려주셨는데 거의 맞았어요. 자, 윤 실장님 나오시면 늘 시간이 모자라서 궁금한 걸 다 못 여쭤보기 때문에 오늘은 시원하게 30분으로 텄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육성 하나 듣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집무실을 옮기고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당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국정은 논란 속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윤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이 봉화마을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뒤로 한 여성이 대통령실 차량에서 내립니다. 김 여사의 오랜 지인이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 임원을 지낸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에 지인을 데려간 건 비선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일부만 나왔습니다. 매일 도스태핑을 하시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지금 뭐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이르다?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이전해가지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도어 스태핑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뭔가 좀 관행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정말 오랜만에 여당이 돼가지고 네. 이제 여당으로서의 당정 협의 이런 것을 이제 처음 하는 과정이고. 그렇죠. 민주당도 오랜만에 야당 뭐 5년 만입니다만은 네. 이제 그리고 170석이 넘는 초대형 야당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들 새로워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고 삐걱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고 한 달 뭐 그럼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한 달인 거죠. 당선으로부터 치면 이제 3월 9일 뭐 그때였으니까 한 100일쯤 네. 된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보면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하락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기억해 보시면은 당선인 시절에
기대가 낮다. 제일 낮다.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말이 되냐라고 맞아요. 막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취임하고 이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요즘 다시 넘겼고. 주춤한 상황이에요. 이 흐름은 이제 하나하나 뭐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대통령 선거 격차가 0.73%였지 않습니까? 초박빙. 대통령이 이제 가려진 직후에는 뭐 이걸 인정을 못한다가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해 있는 게 풀리지가 않았던 네네. 거예요. 지방선거도 또 바로 왔고. 네, 이거 꿈인지 생신지 나쁜 의미로 이거 이제 믿을 수 있겠어? 못 믿겠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립 전선이 형성되니까 당선인 시절 초반에 되게 안 좋았었다. 네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용산 이전권까지도 겹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취임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자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취임식도 했었고 네, 10일.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은 뭐 약간 약식 취임식 같이. 그때는 뭐 인수위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선거하고 다음 날 대통령이 맞습니다. 된 거잖아요.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이제 선서하고 실내에서 끝. 이제 취임식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 엄청 기가 좋았죠. 막혔어요. 그리고 4만여 명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약간 그 느낌,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났다. 라는 느낌 그런 게 이제 겹치고 그리고 그 직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안을 일찍 방안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떠나가지고 아 대통령이구나. 정권이 바뀌었구나. 새 정부가 출범하구나. 3월 9일 그때는 긴가민가 뭐 믿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당선돼서 기분 좋은 쪽도 아 우리가 된 거 맞아? 얼떨떨한 이런 느낌에서부터 그 5월 9일 이렇게는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선거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니 이게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되는데 민주당은 계속 뭔가 연장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가만 보시면은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 수위가 되게 높고 그랬었어요. 발언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상대평가가 되면서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이렇게 주춤하고 하락하는 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딴 데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방선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여당도 야당도 절대평가를 받는 거다. 서로 비교를 하는 게 상대평가 아니라. 아니다. 그렇죠. 국정 운영 잘하냐 못하냐. 뭐 계속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깎일 거다. 의미 없다.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바뀔 수 있느냐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 아 윤석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별로 안 통할 거다. 저는 지금 그런 국면으로 봐요. 그럼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자 통상적으로 정치라는 게 제로섬 내지는 상대평가 성격이 강하죠. 특히 그렇죠. 선거 때는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을 주춤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오르질 않고 있어요. 당의 격차는 꽤 커요. 여전히 중요한 거 국민의힘하고 짚어주셨네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당은 여당대로 심기일점해야 되고 야당은 뭐 이거 신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요. 가장 최근 걸 하나 말씀드리면 49%가 나왔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 15일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가 이제 하락한 거예요. 과반 위, 50% 위로 갔다가 지금 최근에 49%로 떨어졌는데 이게 민주당이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절대평가니까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가라. 자, 그런데 이게 관련해서 왜 떨어졌을까 하는 또 요인이나 변수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평가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뒤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 당정 관계 이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재명이 어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아니 윤석열은 이제 처음인데 않아요. 뭐 이재명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비교가 아닌 거예요. 자체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그 대통령이라는 인식 하에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전 정권에는 뭐 민변으로 도배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 필요 없다.
그렇죠. 예. 자, 김건희 여사 최근 행보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요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 뭐 사적 채용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뭐 봉하마을 가고 봉하마을에서 보면요. 그 권양숙 여사하고 분위기 되게 화기애애해서 권양숙 여사가 막 덕담 오히려 약간 너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뭐 민주당 쪽에 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이 김건희 여사도 과거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왜 저 사람들은 자꾸 노무현 좋다 이야기하냐 막 그런 비판받을 정도였잖아요. 심지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왜 뭐 빵을 먹는다, 뭐 영화를 본다. 지금 나오는 문제 제기는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국산 중저가 대통령 신발 같이 샀다. 뭐 빵집 갔다. 뭐 영화 봤다. 봉하마을 갔다.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왜 이 사진과 소식이 무슨 팬클럽 회장을 통해서 알려지지? 그리고 지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100번 양보하면은 멀리 가니까 뭐 KTX 타고 버스 타고 이제 저 봉하마을까지 갔다고 그러던데 서울에서부터 그 뉴스에 나왔던데 뭐 나 멀리 가니까 같이 갈래? 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도 개인적으로. 많고. 근데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버스에 계세요. 참배는 저 하고 올게요. 그 이제 기자들이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라고 하면 될 건데 왜 그분하고 같이 참배를 했을까? 바로 굳이 뒤에 사진을 서서. 찍혔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참 이상하다. 뭐 왜 그랬을까라고 한 거고 이거를 또 이제 원래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도 아유 이게 뭐 내용은 괜찮지만은 그 과정이 좀 아쉬움이 있어. 자꾸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 이건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답이 나왔다. 가만 보시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거 똑같습니다. 물론 뉘앙스가 민주당은 좀 더 이제 공격적이고 세죠. 국민의힘은 좀 이제 방어적이지만은 공적 시스템 내로 들여라. 그 이미 코바나 콘텐츠 출신의 직원 2명이 청와대 그러니까 뭐 그게 대통령, 이제 이런 청와대 거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거죠. 총비서관실이라든지 부속실에는 원래 조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전에도 이제 뭐 디자이너 뭐 딸이 이제 뭐 행정요원으로 들어왔다 이런 거니까 그걸 이제 문제 삼을 거는 크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심이 자꾸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영부인 옆에 누가 서 있는지 무슨 관심이나 있었어요? 전에 없었죠. 없었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 김건희 여사를 좀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뭐 하나하나 꼬투리 잡냐라고 하는데 근데 김건희 여사는 관심 인물이에요. 스스로. 예, 그게 지금 어떨 때는 득이 되기도 했고 부담이 되기도 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될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네, 그렇죠. 네. 자, 스스로 관심도가 높아진 김건희 여사 공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여야가 이 해법은 같다. 뭐 꼭 제2부속실 이렇게 이름을 안 써도 되잖아요. 뭐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뭐 그거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뭐 여사관리팀, 뭐 수행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놓고 이게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다 반발하고 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일부에 들었는데 오늘 상당히 센 발언인데 취지는 또 원론이에요. 늘 원론을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게 꼭 민주당 때는 안 그랬나 이런 게 워딩이 쏙 뽑히니까 센 발언이 돼버리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걸 뭐 민주당 정부 때 이제 기준의 워딩을 하면 뭐 적폐 수사, 그 다음에 뭐 정치 보복 이거는 뭐 시각에 따라 다른 발언이니까 그렇다 치고 실제로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럼 수사는 이제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경찰 요새 경찰도 많이 하지만은 검경이 하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워딩도 같이 세게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나는 잘 모른다.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거 묻지 마라.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전자를 선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인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 증거에 따라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본인도 왜 검사 뭐라고 출신이고 하냐? 그럼 뭐 덥잔 말이냐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과감한 이 스타일 이건 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모른다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왜 물어보냐라고 했을 때도 물론 그렇다면은 야당이라든지 반대층에서는 되게 이제 이중적이다 뭐 그런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뭐 다 뒤에서는 하면서 말로만 이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아예 이제 윤석열 스타일이라는 게 우리가 봤던 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당당하게 나가면 상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와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윤 대통령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국정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건데 뭐 경제가 중요한데 왜 경제에 신경 안 쓰고 이거만 하냐 이런 비판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지 이게 국정 운영인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상호 간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상호 간에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이제 높일 수가 있느냐 좋은 쪽으로 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될 건데 그게 저는 아직은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전반적인 전체를 위에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대목이시네요. 그러니까 수사나 사정 전문가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정치 신인인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으로 국민들은 평가하는데 이 수사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다 연결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이거 대통령실에서 좀 듣고 계셔야 되는데 뭐 따로 좀 PD님 연락 좀 드리세요. 자, 중요한 컨설팅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 자, 정치보복 논쟁의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누구한테 득실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폐 수사로 보는 거하고 이제 뭐 정치 보복으로 보는 거하고 이건 뭐 사람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건 아닌 거고 결국은 그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좌충우돌하고 광폭행보는 같은 말이다. 같은 것에 대한 표현이 다른 거예요. 표현과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인식과 평가가 좋으면은 이런 수사 같은 것도 힘이 오히려 실릴 것이고. 잘한다 하고. 다른 일을 못하면요. 딴 건 못하는 주제 이것만 열심히 내 라는 식으로 갈 거예요. 검찰공화국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경제는 지금 망하는데 수사만 열심히 해서 국정이 돌아갑니까? 이런 얘기 나오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야당 민주당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절대평가를 위한 제대로 된 준비인지 여러 가지 지금 광폭행보라고 하기에는 좌충우돌인 것 같아요. 일단 육성을 좀 듣고 오죠. 민주당에선 4선 우상호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며 당 쇄신과 내홍 수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강성 팬덤 정치와 계파 갈등에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이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들은 모두 강제 수사 대상이 수사관들이 성남시청에서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백현지구 개발 사업의 용도 변경,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관심은 이 수사가 이재명 의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네,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간 육성에 앞으로 수박이라는 표현 쓰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목소리인데 자, 3번 선거를 내리 패배했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혁신을 붙이긴 했어요. 그런데 혁신보다는 당권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판은 큽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뭐 혁신과 당권 경쟁을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당권 경쟁의 축이 혁신이어야 혁신 경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당권 경쟁하지 말고 혁신 경쟁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치인들 보고 선거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제일 좋은 건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게 선거 승리로 연결되게 하는 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혁신 경쟁을 해서 혁신 경쟁에서 신뢰를 얻고 좋은 안을 내는 쪽이
당권도 갖고 가게 하는 그러네요. 거죠. 근데 민주당이 그러네요. 참 이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수사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앞에 나왔던 이제 이대진 대표님 나오셨지만 이제 네, 서해 네. 공무원 문제도 네. 있고 뭐 하나 둘이 아닌 거고 경제 문제도 이렇거든요. 여당도 머리가 아픈데 야당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이거 까딱하면 경제가 어려울 땐 발목 잡기 프레임이 확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나 둘이 아닌데 저는 근데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한테는. 한 두세 달 동안 지지율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네네네. 상관없어요, 사실. 솔직히 선거도 말해서. 없고, 총선 10대 멀었고. 맞았는데 네. 11대, 12대를 맞는 건 상관없다. 다만 8월 전당대회 때부터는 정말로 바뀔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 맞았는데 한 대, 두 대 더 안 맞으려고 이렇게 막 피하고 하다가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네. 환부가 있으면 드러내고 고름이 있으면 아프더라도 좀 짜내고 네. 한두 달 동안 빨리 그걸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나을 거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인식들이 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뭐 한 두 달 동안 전당대회까지 요감 먹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더 두드려 맞고 대신 고름을 확 짜라. 그렇죠. 8월에는 환부를 다 수술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 자, 이제 그 중에 하나 이런,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 혁신 따로, 당권 경쟁 따로가 아니다. 당권 경쟁의 결과물이 혁신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학생, 자녀들한테 야, 건강하게만 자라 그러지만 성적표 보면 또 엄마 아빠는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혁신 경쟁이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러한데 항상 어느 당이든지요. 뭐 잘 안 돼가지고 혁신하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늘 하죠. 항상 양쪽이 싸워요. 양쪽이 싸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지층의 의견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다. 그래요. 지지층의 의견 더 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랑 중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싸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 이름도 여러 번 바꾸고 했지만은 태극기 부대하고 그때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호 못 해가지고 강성 지지층 탄핵 스스로 이제 뭐 성문 열어줘가지고 망해먹은 거야. 라는 쪽하고 무슨 소리냐. 탄핵을 그때 안 할 수 있었냐. 우리가 정당했다. 바뀌어서 중도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크게 봐서는 중도로 간 쪽으로 된 거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를 했던 검찰의 책임자가 물론 그분이 인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당으로 데려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상대당이 돼서 대통령 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도 지그락자그락 이제 하고 있지만은 큰 가닥은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선거 내건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맞네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3연패를 했는데 뭐 선택은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이 있는 분들 몫이에요.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사실 답은 나와 있는 건데 뭐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좀 뭐 두고 보는 거죠. 자, 여야는 중원 경쟁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가닥을 못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윤태곤 실장님의 촉으로 컨설팅을 한 거예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97세대 교체론 86 용태론에 이어서 자, 혁신을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또 이재명 의원이 이제 86그룹의 딱 중간 세대니까 이 견제용으로 등장한 거 아니냐. 속셈이 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86 용태론보다 97 역할론이라는 말이 나아요. 그게 그거지만은 역할론. 같은 말이지만은 세대 그 교체. 말이 차라리 나은 거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보면 의원이 뭐 17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런데 70년대생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70년대생들 중에서 지금 보면 뭐 박주민, 강훈식, 박용진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0년대생들이 가만히 보면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28살 때부터 총선 출마를 했고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대 말부터 정치에 투신을 해가지고 거의 20년씩 이렇게 여기서 말하자면은 참 구른 사람들이에요. 젊어 어떤 면에는 보이지만. 그래서 이 70년대생들이 민주당 70년대 가끔은 지금까지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은 너무 노련하다. 뭐 86보다 더 노련해가지고 문제다. 청년 느낌 아니다. 예, 라는 말을 들었는데 약간 준비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핵심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은 뭐 홍영표, 뭐 전해철 이런 분들이 이 말이 되냐?
비이재명, 뭐 반이재명, 친문 다 뭉쳐라. 라고 해서 이제 그 구도와 전선 자체 그거로 형성이 되고 세력 대결로 간다. 거기서 이제 뭐 우리 70년대생 하면은 항상 제3세력의 느낌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쪽이야? 친명이야? 그렇죠. 반명이야? 이걸 그리고 또 그 물어보겠죠. 70년대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붙어버린다면 또 그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자, 야, 시간이 이렇게 잘 가나?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 이 인연인데 대부분 악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최고위원 추천 놓고 갈등 빚고 있는데 윤 실장님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할 때 추천은 안철수 의원의 마음 아니냐?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못 받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오늘도 제가 기사 조금 보니까 왜 뭐 원래 우리 국민의힘 있던 사람을 추천을 하냐. 정식 의원.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뭐 각각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떤 도덕적 문제나 지금 법적 문제가 걸려 있지 않다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게 최고위원회 결격으로 될 거냐.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고 비토를 하려면 조금 더 다른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안철수 이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고 권한이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받아주는 게 도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준석 윤리위 징계 지금 27일 연기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고 사실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그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여당 전체에 대해서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당 싶은 전체. 거예요. 자,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 선거도 잘 이겼어요. 잘 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럼 지금 여당은 뭘 할 때냐면은 되게 오랜만에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정 협의하고 이런 데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야당에 비해서 여당이 훨씬 중요한 게 정책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모습 많이 봤지 않습니까? 1정조위, 뭐 2정조위, 3정조위 해가지고 1정조위는 이제 뭐 기재부 장관하고 정책 협의하고 차관한테 보고도 받고 국토부 다루는 데서는 이제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지금 뭐 레미콘 파업도 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도 전달하고 뭐 세게 할 건 세게 하고 뭐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는 그럼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거 하고 국민들한테도 그걸 더 많이 보여줘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이런 건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의석이 작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할 만한 사람들이 내각으로 가버렸다. 추경호 부총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은 뭐 정책위 의장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딱 하면 맞는데 기재부를 막 부르고 그렇죠. 내각에 갔으니까. 야, 그것도 문제네. 능력 있는 정책통들은 다 내각으로 지금 차출됐다. 풀 자체를 그러니까 작으니까 이 풀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초재선 의원도 그런 거 하면서 빨리빨리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정치가 국정과 따로 놀고 있다. 그렇죠. 그게 좀 연계되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윤 실장 오신 김에 촉 하나만 더 주세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차기 대권주자에 등장을 해서 2년 뒤에 뭐 장관 2년이면 오래 하는 거죠. 국회 입성할 거냐? 차기 대권주자로 진짜 나올 거냐? 어떻게 촉이 오십니까? 한동훈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고 논쟁적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해볼 때 되게 흥미로운데 근데 결국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하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연결되는 지점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인기는 없는데 한동훈은 인기가 좋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되는 거. 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미래도 연결이 될 거예요. 윤 대통령과 정치적 미래가 연결돼 있다. 한동훈 혼자의 역할이 아니라 또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하고 예를 어떤 들어서 평가를 뭐 받느냐. 오세훈 시장이다 이러면은 대통령 좀 인기가 없더라도 그래. 독자적으로 오세훈 그럼 뭐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게 되는데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데 한동훈 참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은 연결돼 있지 않은데 조국 전 장관은 연결돼 있다. 그 비유가 와 닿습니다. 야, 오늘 재밌네요. 특집 윤태곤의 촉.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2개 드립니다. 커플로 드시라고요. 커플 아니시면 친구랑 나눠 드셔도 되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금요일 마지막 코너. 자, 이제 주말이구나.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봅니다. 정 PD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눈이 완전히 다 났다. 아, 그렇죠. 이제는 뭐. 감사합니다. 야구공에 맞았는지 배트에 맞았는지 야구공이었습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5개월여 남았습니다. 네네. 여름 지나면 훅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축구 국가대표팀 그동안 모의고사 평가전들 쭉 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2승 1무 1패. 자, 이 4연전을 통해 드러난 성과를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가장 드러난 성과는 역시 득점력입니다. 어쨌든 매 경기 득점을 성공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트 플레이를 통한 팀 플레이로 인한 득점이 좀 많았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벤투호의 조직력이 과거보다 좀 더 날카로워졌다는 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정력 자체에 있어서도 기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상대가 강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기회 대비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 대한민국 축구가 항상 그 골 결정력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그거 너무 답답해서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정력을 보여줬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약간의 정우영 선수를 비롯한 부상 이슈가 있긴 했지만 큰 부상까지는 없이 선수들이 대부분 잘 마무리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점수. 야, 골 결정력 정말 그 얘기 얼마나 말했는지.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적들은요, 뭐 한두 번 튕겨서 우리 골문에 막 오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린 너무 힘들게 패스를 수십 번 해서 골문 앞에 가는데. 거기서 못 넣잖아요. 엉뚱한 데다 차. 그때 이 국민들의 절망감. 많이 좋아졌죠. 그걸 극복했다. 좋아졌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이 2경기 연속 프리킥 골. 네. 야, 이거 굉장히 그림 같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토트넘도 엄청 즐거워했겠죠. 아, 그렇죠.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고 돌아온다는 점에서 뭐 체력적인 이제 부담이 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반가울 것 같아요. 네, 토트넘은 또 지금 이제 성과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성과를 따져보면 기분 좋은 말씀이셨는데 네. 숙제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실점이 적지 않았죠. 물론 네. 브라질전의 실점이 가장 5골 먹었으니까. 이 김민재 주전 수비수의 공백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메우지는 못했다. 권경원 선수라든가 이제 대안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빠졌던 이재성이라든가 정우영 선수가 빠졌을 때 이 자리를 백승호나 김진규, 막판에는 김동현 선수도 투입되면서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의 여러 가지 자원을 시험해봤는데 뭔가 만족스럽게 대체자를 발굴한 느낌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벤투호 입장에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플랜 A를 쭉 가동되면 좋겠지만 쪼커라든가 플랜 B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런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전들만이 아니라 네네. 백업맨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직은 좀 두텁지가 않다. 네. 그런 아쉬움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월드컵까지 남은 기간이 뭐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 자, 또 A매치 평가전들이 좀 계획돼 있다면 어떤 일정들이 있어요? 우선 7월에는 이원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예전에 동아시안컵이라고 불렀던 한중일 대회가 또 이제 일본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대회 때 이번에 해외파들도 많이 소집되고 이번 A매치 주간에 또 이제 K리거들도 소집이 됐었는데 이 국내파를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선발을 왜냐하면은 이 이원 챔피언십 때는 K리그가 중단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각 팀마다 물론 국가대표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누수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리그 말이죠. 경기가 계속 되니까. 당장 홍명보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단별 안배를 통한 차출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는 A매치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네이션스 리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네이션스컵 예선이 또 있어요. A매치 주간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9월 마지막 모의고사 상대는 아마도 이런 리그 일정이 없는 북중미나 다시 한번 남미 쪽 팀들과 이제 경기가 아마 잡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남미. 자, 우리는 뭐 라틴이 많아서 포르투갈도 있고 우루과이도 있으니까 계속 그쪽이랑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가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팀도 하나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스타일과 비슷한 팀이라면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북중미 쪽에서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가나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이제 경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중일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너무 잘하고 있죠 서로가. 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아시아 팀은 우리 조에는 우리밖에 없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 32개 본선 진출국
엊그제 확정이 됐어요. 엊그제. 네네. 막차를 누가 탔습니까? 마지막으로 합류한 나라가 호주랑 코스타리카입니다. 아.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루를 승부차기 끝에 겪고 진출을 했는데 이 승부차기 과정에서 교체 투입된 승부차기 전문 꼴리인 레드메인이 또 영웅이 됐죠. 아, 승부차기에서 영웅이 나오죠. 네, 막아내는. 네. 과거에 이제 그 리버풀의 두 덱을 연상케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또 있었고, 참고로 이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가 딱 3번 열렸는데요. 네. 이 3번 다 호주였고요. 호주가 이 3번 다 이겼습니다. 아. 대륙간 플레이오프 전승. 네. 호주가 또 이번에 기록을 세웠고, 이제 이어서 코스타리카가 뉴질랜드를 꺾고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반 3분 만에 얻은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월드컵부터는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직행 티켓이 한 장이 주어져요. 근데 호주가 지금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다음 월드컵부터는 아마 뉴질랜드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호주의 이 승부차기 끝에 올라간 느낌 우리가 잘 알죠. 뭐. 그럼요. 예전에 2002년 겪은 분들은 생각도 나고. 이훈재 선수의 씩 웃음과 맞습니다. 홍명보 선수가 결승골을 넣고 날갯짓을 하는 장면. 네네. 또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완성된 조편성표를 보니까 흥미로운 매치들이 새롭게 보이는데, 자, 우리나라는 H조입니다. 맞습니다. 빼고 어떤 조경기들이 좀 기대가 되십니까? 이번에는 이 대륙별 안배 대신에 랭킹별로 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죽음의 조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좀 재밌는 조가 B조인 것 같아요. B조가 지금 잉글랜드, 웨일즈, 이란, 미국인데 스토리들이 많죠. 잉글랜드, 웨일즈, 미국, 이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붙어도 경기 외적으로 재밌을 것 같고. 정치적인 지금 외교안보 이슈가 잉글랜드랑 있습니다. 웨일즈의 그 소위 말하는 영국 더비. 사실은 영국 더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잉글랜드랑 미국 하면 또 역시 역사적으로 그렇죠. 전통의 라이벌이고 이런 이제 스토리 많은 조가 될 것 같기도 거기는 하고. 역사조네, 역사조이죠. 그렇죠. 2조에서는 스페인과 독일이 한 조가 됐습니다. 스페인과 독일. 그래서 누가 1위로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우승 후보죠. 개최국인 카타르가 사실은 과거 남아공 월드컵 때 남아공보다도 더 개최국 중에 최악체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A조에서 카타르가 1무 혹은 더 나아가서 1승을 과연 거둘 수 있을지 예선 탈락은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과연 승점을 이번에 쌓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평가됐던 주최국이 4강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어디서 봤어요. 우리도 겪어봤고요. 자, 이 KBO 리그 말이죠. 딱 한 달 뒤인 7월 16일 올스타전이 개최될 예정이죠. 그렇죠. 이 3년 만에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이 팬들의 투표율이 뜨거울 것 같은데. 자, 1차 중간 집계는 나왔다면서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이름이 올스타전 중간 집계 1위를 차지했는데. 그래요? 삼성의 포수 부문의 김태군 선수가 1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강민호 대신에 김태군이 출전하니까 명단에 오른 것도 의외였는데 여기서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서 뭐 김광현, 양현종, 추신수, 최정 뭐 이런 슈퍼스타들을 제끼고 모두 물리치고 1위를 했다는 거 예상 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2위가 좀 양현종 선수거든요. 지금 드림올스타에서 선발 투수 부문 1위가 김광현이라서 이대로 되면은 김광현 대 양현종의 선발 대결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로울 것 같고 지금 이제 드림올스타 부분에서는 삼성이 앞서 김태곤 선수를 포함해서 외야 2자리랑 선발 투수를 제외한 9자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나눔 올스타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외야 1자리만 빼고 11자리를 무려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정 PD의 뭐 응원팀은 뻔히 알겠네요. 아니, 이건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요. 이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얘기하신 대로 드림올스타에서는 삼성 선수를, 나눔 올스타에서는 기아 선수들이 휩쓸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롯데나 LG 선수들의 득표가 좀 낮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아쉬움이 있네요. 전통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에는 팬심이 성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은 열렬한 열기를 보여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냉정하다. 엄청난 회초리를 때리는. 그리고 의외로 LG 팬들이 올스타전에 대한 그 의욕이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상당히 좀 탄탄한 충성심을 보이는. 더 현실적인 거죠. 올스타전보다 중요한 건 정규 시즌이다. 리그다. 실제 리그다.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올해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가느냐 우승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LG 정말 그 오랜 팬들이 많이 목말라 있어요. 잘하는데 항상 끝에 잘 마무리가 안 돼서.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자,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렇게 올스타전 출전에 팬투표가 반영이 됩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가장 특이한 점이 투수가 팬투표에서 제외가 되고 감독 추천으로만 투수를 꾸립니다. 투수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리그당 이제 33명을 뽑는데 32명까지 선발하고 마지막 선수는 리그당 5명의 선수씩 선발을 해놔서 그 5명끼리 또 팬투표를 해서
최후의 1인을 뽑게 됩니다. 야, 그게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재밌고 일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리그당 31명을 뽑는데 32명을 뽑는데 31명은 감독 추천 선수와 팬투표를 통해 선발하고 나머지 1명은 후원사의 와일드카드 제도로 선출합니다. 후원사가. 여기에서 또 일본이 약간 또 이제 그런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돈 내는 스폰서가 그렇죠. 한 장의 카드를 뽑을 수 있다. 네. 자, 그래요. 자, 올스타전 감독. 네. 감독은 투표로 정하질 않는데. 맞습니다. 감독을 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각 올스타 팀에서 이제 5팀이잖아요. 리그당. 그래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팀의 감독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적순. 네. 드림 올스타는 작년 KT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 그리고 남은 올스타 같은 경우는 류지영 감독이 작년 남은 올스타 팀들 중에서 최고 성적이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과 류지영 감독의 대결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정 PD 야구 잡설 유튜브 채널 하고 있어요. 네네. 독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독립을 했다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BS 스포츠 채널 외에서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로 이제 개설을 해서 완전히 별도 계정으로. 네, 맞습니다. 전 분사했다는지 알고. 분사바람 사표 썼나? 창업했나? 그거 아니죠? 받아줄 곳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국 정현호 PD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2개씩 받으실 분이요. 2091-4530-8565-4646-5464님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 잘 쉬고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